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원 J&E 병원의 VVIP 병동. 공기마저 소독약 냄새 대신 돈 냄새가 나는 듯한 그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아들의 생명을 붙들고 있던 심박 측정기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마침내 긴 침묵으로 바뀐 지 1시간이 지났다. 이서연은 아들 하준의 작은 침대 옆에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6살 배기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마른 아이의 손은 이제는 온기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사막처럼 그녀의 마음은 잿더미만 남은 채 공허했다. 그녀는 그저 다시는 자신을 보고 웃어주지 않을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참 딱하게도 됐구나. 그래도 호상은 치러야지 않겠니? 우리 대한그룹에 체면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와 신우이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 절차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 문구를 상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손자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성가신 업무이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였다. 어머님, 쟤 좀 보세요. 아직도 저러고 있네요.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더 골치 아파져요. 이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혹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하준과 함께 멈춰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잘 차려입은 수트 매끈한 얼굴,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른 탐욕스러운 미소. 그녀의 친오빠 이준서였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죽은 조카의 침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오직 동생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시댁 식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서류 한 장을 서연의 앞으로 내밀었다. 부검 동의서였다. 세어연아, 여기에 사인해. 서연은 멍하니 오빠를 올려다보았다. 부검. 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준서의 얼굴에서 거짓 위로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순진하게 굴지 마, 이서연. 애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분명 한씨 집안 놈들이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야, 군팟이야. 이 부검은 우리가 놈들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학대 증거라도 나오면 우리는 대한그룹을 통째로 삼킬 수 있어. 이게 죽은 하준이가 우리 이씨 가문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인 셈이지. 선물. 그 잔인한 한마디가 잿더미만 남았던 서연의 마음에 불씨를 던졌다. 그녀는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죽음이 오빠에게는 그저 기업 사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하준의 작은 몸에 다시 칼을 대서라도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의서를 옆으로 밀어냈다. 안 해.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서는 동생의 반항의 순간 당황했다. 늘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던 동생이었다. 그는 이내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서연, 정신 차려. 넌 한씨 집안 며느리기 이전에 이씨 가문의 딸이야. 이건 내 의무라고. 그는 서연의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다. 그의 뒤에 있던 남자들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며 열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아우라. 그의 옆에는 산처럼 거대한 체구의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준서의 부하들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남자의 경호원은 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번개처럼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비명소리 하나 없이 건장한 남자 2명이 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는 그 광기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잠시 침대에 누워있는 하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슬픔과도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어 이준서와 눈을 마주쳤다. 이준서 상무, 남자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부드럽고 낮았다. 그 손 놓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이준서는 상대를 알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진우, 신흥재벌, JL그룹의 총수.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지만 그의 잔인함과 막강한 힘에 대해서는 재계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가 왜 여기에 준서는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잡고 있던 서연의 손목을 놓았다. 그는 서류를 챙겨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시끄럽던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차진우는 이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서연은 아직도 방금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밤의 호수와도 같았다. 당신 아들 이하준 군에게 목숨 빚을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한 무게감과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제게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서연이 그 말의 의미를 차에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병실을 나갔다.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그의 구둣발 소리는 서연의 멈춰버린 세상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 소리와도 같았다. 서연은 병실에 홀로 남았다. 바닥에는 사인되지 않은 부검 동의서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불타버린 폐허와 같았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 방금 전 한 남자가 던지고 간 목숨빚이라는 이름의 기묘하고 위험한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아들의 장례식은 한시 가문의 체면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처럼 치러졌다.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비즈니스적인 계산과 언론을 향한 연기만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소품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가 돌아온 청담동의 한시 가문 저택은 낯설었다.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냉기의 근원은 아들의 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준의 방.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이 가득했던 그 공간은 지금 하인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짓이었다. 아이가 쓰던 침대, 아이가 그리던 그림, 아이가 입던 옷. 모든 것이 기부라는 명목하에 쓰레기 봉투에 담겨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너만 더 슬퍼진다, 얘야. 어서 깨끗이 치우는 게 널 위한 길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위로를 가장한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교묘한 심리적 폭력이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쓸모없어진 불행의 상징일 뿐이었다. 서연은 텅 비어가는 아들의 방을 보며 마지막 남은 심장 한 조각마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정원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집안에 질식할 듯한 공기보다는 나았다. 그녀가 멍하니 서 있을 때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차진우였다. 그는 병원에서처럼 소리 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만년필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하준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만년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펜의 윗부분을 눌러보라고 했다. 그녀가 무심코 펜을 누르자 펜촉 끝에 작은 스피커에서 끔찍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악하하지 마, 지훈씨. 제발 뱃속의 아기가. 시끄러워. 이 애는 내 애도 아니야. 내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과거에 자신이 지르던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하준을 임신했을 때 술에 취한 남편 한지훈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던 날의 녹음이었다. 그녀는 충격과 잊고 있던 트라우마에 숨을 헐떡이며 펜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이걸 반복적인 물리적 충격이
태아의 심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준군의 병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차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도 같았다. 아들의 병이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병원에서 우연히 하준군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정신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꼭 지켜주세요 라고. 그것이 제가 당신 아들에게 진 빚의 정체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자신의 안위가 아닌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다. 차진우가 막 돌아서려 할 때 저택의 정문으로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씨 가문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SJ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두 명의 차진우와 강태민.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미묘한 적대감이 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제게의 숙적이자 이제는 기묘한 운명으로 얽힌 경쟁자가 될 터였다. 강태민은 차진우를 무시한 채 곧장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방식은 차진우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감성적인 위로나 설명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당신 아들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소. 선천성 심장병. 의사들은 내게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일주일 전 기적이 일어났소. 기적적으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 이식 수술을 받았고 나는 살았소. 그의 말에 담긴 끔찍한 함의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운명을 믿지 않소. 거래를 믿지. 나는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고 싶소. 한씨 가문은 나의 적이고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겠지. 우리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오. 동업관계를 제안하지. 내가 자본과 정보 그리고 힘을 제공하겠소. 당신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칼이 되는 거요. 그의 제안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때 차진우가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태민을 향한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비즈니스 거래가 아닙니다. 강태민이 코웃음을 쳤다. 감상에 젖은 약속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복수에는 전략과 자원이 필요한 법이니까. 이서연은 두 남자 사이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 한 명은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감성적인 정의를 약속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무기가 되어주겠다며 전략적인 전쟁을 제안했다. 차진우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라는 눈빛을 남기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강태민은 자신의 이름과 개인 번호만 적힌 검은색 명함을 정원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역시 말없이 떠났다. 서연은 텅 빈 정원에 홀로 남았다. 집 안에서는 여전히 하준의 흔적을 지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 펜을 한 손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갑고 날카로운 명함을 다른 한 손에 쥐었다. 한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에 이제는 차갑고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을 태우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불사조가 마침내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불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날 밤 한씨 가문의 저택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이서연은 죽은 남편의 서재에 홀로 서 있었다. 그 공간은 한지훈의 오만함과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차진우가 건네준 통신이 불가능한 초소형 이어피스에 귀를 기울였다. 서간서고의 전기 회로입니다. 30초 뒤 제가 보낸 약품이 공기 중에 습기와 반응해 합선을 일으킬 겁니다. 화재는 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서연은 그의 지시대로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있는 서고
근처에 액체를 조심스럽게 뿌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만지던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30초 뒤 펑 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서고 안쪽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곧이어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물리야, 고요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날랐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텅 빈 눈으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굴욕과 순종을 불태우는 그녀의 무력했던 과거를 향한 장엄한 장례식이었다. 불꽃은 그녀의 오래된 자아를 태우고 새로운 그녀를 잉태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한씨 가문은 화재의 여파로 뒤숭숭했다. 불길한 징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양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강태민이 준비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경제 전문지에 익명의 제보가 터져 나왔다. 죽은 한지훈의 사촌 동생인 한상진 상무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자 남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씨 가문의 원로들은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를 무시하며 사태를 덮으려 했다. 사야가 집안의 치부는 덮어두는 법이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거라. 하지만 그들 앞에 선 이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넘겨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회계 장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작은 아버님, 이래도 집안의 치부라고 덮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치부가 아니라 대양그룹의 심장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결국 한상진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한씨 가문은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타격을 입혔다. 철옹성 같던 가문 내부에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서연은 성공적으로 첫 번째 피를 보았다. 그녀의 대담한 행보는 친정인 이씨 가문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머니 박 여사와 오빠 이준서가 그녀를 본가로 호출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그녀를 반겼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그녀를 도구로 여기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잘했다 서연아. 역시 내 딸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우리 가문의 앞날을 생각해야지. 태양그룹에 장남과 혼담을 넣어두었다. 그 집안의 힘을 빌리면 한씨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야. 이준서가 거들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우리 이씨 가문이 재계 서열 1위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다. 내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가문을 위한 너의 마지막 의무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뜻에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는 다른 길이 있었다. 그녀는 하인이 따라준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와 오빠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어머니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두 사람을 압도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뭐라고? 한씨 가문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씨 가문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 하준이를 위한 저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 다시 정략 결혼의 제물로 팔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악과 분노로 굳어진 어머니와 오빠를 향해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다시 한번 저를 팔아넘길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한씨 집안이 아니라 우리 이씨 집안이 먼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경악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있이 가문의 저택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오빠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택 앞 어둠이 내린 길가에는 두 대의 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 채는 차진우가 다른 채는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씨 저택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이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꼿꼿한 허리 흔들림 없는 걸음.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나 가문에 휘둘리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스스로 전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고독한 여왕이었다. 차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녀가 겪어야 할 험난한 길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새로운 존경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자신이 휘두르려 했던 칼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게임은 훨씬 더 위험해졌고 동시에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이서연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대한 군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이서연의 방역은 그녀를 통제하려던 두 가문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순순히 잡혀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급해진 이씨 가문과 한씨 가문은 서로를 향한 적의를 잠시 접어두고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이제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이서연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다시 한번 올가맬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결혼이었다. 서연이는 아직 젊다. 홀로 두는 것은 가문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 이씨, 가문의 저택에서 열린 비밀 회동에서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서연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앙숙이었던 두 여자는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다. 태양그룹의 장남이 마침 혼처를 구하고 있다더군. 그 집안은 말은 잘 듣지만 힘은 없지. 서연이를 그쪽에 시집 보내고 한지훈이 남긴 대양그룹의 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서연이도 그걸 원할 테지. 안 그런가, 사부인. 두 늙은 여우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들은 서연이 아직도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던 과거의 연약한 딸이자 며느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신라호텔의 가장 호화로운 연회장 다이너스티 홀에서 이서연의 약혼 파티가 열렸다. 당사자인 서연의 동의는 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값비싼 마네킹처럼 스타일리스트의 손에 의해 꾸며주고 오빠 이준서의 팔에 이끌려 파티장에 들어섰다. 칠흑 같은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지만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무표정했다. 준서는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에스코트가 아닌 감시와 족쇄였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다. 사람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가 차지하게 될 막대한 유산에 대한 호기심과 질투가 번뜩였다. 이쪽은 태양그룹의 이정훈 도련 1세. 오늘 자네의 약혼 상대지. 박 여사가 기름진 얼굴의 젊은 남자를 소개했다. 그는 오만하고 경박해 보였다. 두 가문이 내세운 완벽한 꼭두각시였다. 이정훈은 서연의 미모에 넋이 나간 듯 끈적끈적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약혼 발표를 위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쾅!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마치 폭발이라도 하듯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성난 맹수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기세로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이 약혼 없던 것으로 하시죠.
이서연 씨는 이딴 시시한 거래에 응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폭탄 선언에 경악하는 사이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차진우였다. 그는 강태민과는 다른 부드럽지만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며 나타났다. 그는 곧장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와 이준서 사이를 갈라놓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섰다. 마치 그녀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처럼 순식간에 파티장은 세 남자의 팽팽한 대치로 인해 전쟁터로 변했다. 약혼 상대였던 태양그룹의 도련님은 겁에 질려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강태민은 이 씨와 한 씨 가문의 수장들을 향해 차가운 비즈니스 제안을 던졌다. 태양그룹과의 어설픈 결합보다는 저희 SJ그룹과의 합병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겁니다. 저는 이서연 씨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두 가문의 제국의 일부를 약속드리죠. 그의 제안은 논리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그때 차진우가 나섰다. 그는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합병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그의 호소는 감성적이고 진실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준서와 양가 어른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두 제왕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오빠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한 힘이 있어 연 회장 전체를 장악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제 동의도 없이 열어주신 가족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서늘한 풍자에 박 여사와 이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저의 미래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태민 회장님과 차진우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연 회장을 가득 메운 모든 권력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다. 제 미래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으니 제 조건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죠.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이뤄주는 남자와만 결혼할 겁니다. 그녀는 21번 고르고 자신의 왕국을 향한 야망을 선포했다. 대한그룹의 모든 것을 단 한 주의 주식도 남김없이 오직 저 이서연의 단독 소유로 만들어 저를 그 회사의 유일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는 회장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 왕관을 제 머리에 씌워주는 남자가 제 곁에 서게 될 남자입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희생양인 줄 알았던 양이 사실은 모든 늑대들을 지휘할 여왕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결혼이라는 덫을 역으로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할 왕을 뽑는 경연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강태민의 계산적인 얼굴과 차진우의 강렬한 눈빛을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게임의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이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꼭두각시는 스스로 자신의 줄을 끊어버린 참이었다. 이서연이 던진 승부수는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약혼 파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M&A 협상장이 되었고 그녀 자신은 트로피에서 게임의 주최자로 신분이 격상되었다. 한 씨 가문과 이 씨 가문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서연을 공격할 새로운 칼날을 준비했다. 바로 대한그룹의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유령 파얀이었다. 파얀은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그룹의 뷰티라인을 단숨에 업계 정상으로 올려놓은 천재 디자이너이자 조향사였다. 그러나 전성기의 정점에서 그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어 성별도 나이도 이름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는 대한그룹의 신화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였다. 바로 그 파얀이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난 파얀은 사람들의 상상만큼이나 신비로웠다. 기하학적인 패턴의 의상 얼굴을 반쯤 가린 베일. 그녀는 자신을 최유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한씨 가문의 오랜 충신이었던 이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개선장군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최유진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얀이며 지난 10년간 건강상의 문제로 은둔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기업 사냥꾼의 손에 더럽혀지고 있는 대한그룹의 예술적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선포했다. 그녀는 서연을 예술은 모르는 채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한 사업가로 매도했다. 그녀의 등장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과 특히 대한그룹의 오랜 직원들은 전설의 귀환에 열광했다. 서연의 입지는 순식간에 위협받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한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한쪽에는 최유진을 지지하는 한씨 가문의 보수적인 원로 이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이서연의 능력을 믿는 새로운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강태민과 차진호는 잠재적 투자 파트너 자격으로 회의에 참관했다. 최유진은 연단에 서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그녀는 과거 한지훈의 금괴에서 훔쳐낸 미공개 디자인 시안과 향수 레시피들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설명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원로 이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야 진짜 대한그룹의 정신입니다. 저 여자에게는 없는 바로 이 예술가적 혼 말입니다. 한 원로 이사가 최유진을 지지하며 소리쳤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녀에게로 넘어간 듯 했다. 서연을 향한 불신의 눈빛들이 쏟아졌다. 모두의 발표가 끝나고 최유진이 의기양양하게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최유진 씨.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셨군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제가 파얀 씨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 파얀은 무슨 뜻입죠? 최유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예술적인 영감을 뜻하는 고어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틀렸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파얀은 7년 전 죽은 제 남편과 제가 첫 데이트를 하던 날 비를 맞고 있던 길고양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었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또 한 가지, 당신은 대한그룹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향수 이터니티를 디자인했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창조자의 눈물에 대해서도 아시겠군요. 그녀는 이사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향수 샘플을 들어보라고 했다. 모든 이터니티 향수병의 바닥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포가 하나씩 주입되어 있습니다. 저만의 비밀 서명이었죠. 이사들이 앞다투어 향수병을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최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방금 제안한 그 새로운 향수 레시피. 거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로즈 앱솔루트와 베르가못 오일을 그 비율로 섞으면 심각한 광과민성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7년 전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폐기했던 레시피니까요. 그녀는 스크린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앳된 모습의 서연이 늦은 밤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파얀이라고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 세상에 파얀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있는 최유진을 응시하며 선언했다. 파얀은 바로 저였습니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최유진은 완벽하게 노출된 사기꾼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를 지지하던 원로 이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소연은 객석에 앉아있는 두 CEO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희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창조주의자, 지도자의 자신감 넘치는 시선이었다. 강태민의 입가에 좀처럼 보기 힘든 감탄의 미소가 떠올랐다. 차진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그녀와 공유했던 과거의 아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소연은 이 싸움에서 단순히 힘이 아닌 진실로 승리했다. 처음부터 그녀 자신의 것이었던 과거와 정체성을 되찾음으로써 그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이소연의 복수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지략을 오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태민의 정보력은 그녀의 예리한 칼이 되었고 차진우의 보호는 그녀의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세 사람의 기묘한 동맹은 철옹성 같던 한씨 가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동맹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랑과 의심이라는 이름의 균열이었다. 강태민은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냉철함에 섬뜩함을 느꼈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가문 하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여자라면 그는 몇 년 전 자신의 아버지와 이서연의 남편 한지훈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고와 심장마비로 종결되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이동욱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7년 전 선대 회장님과 한지훈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 특히 그날 밤 이서연 씨의 행적을 자세히 파악해봐. 그녀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그의 합리적인 의심은 서연을 동맹이 아닌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반면 차진우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결정을 묵묵히 지지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 발 앞서 준비해 주었다. 그의 보호는 때로는 과도할 정도여서 서연이 가는 모든 곳에는 그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서연의 적들뿐만 아니라 그녀를 향한 강태민의 의심스러운 시선으로부터도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늦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갓길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서연이 탄 세단의 옆면을 미친 듯이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세단은 덤프트럭의 돌진 경로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서연을 구한 검은색 스포츠카는 반파된 채 도로 위를 몇 바퀴 더 돌았다. 덤프트럭은 목표가 빗나가자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에어백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을 구해준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한 남자를 보았다. 차진우였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차로 달려왔다. 그는 찌그러진 차문을 맨손으로 뜯어내다시피 열고 의식을 잃어가는 서연을 차 안에서 끌어냈다. 그가 서연을 안고 몇 걸음 물러서는 순간 그녀가 타고 있던 차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JNA 병원 응급실.
서연은 가벼운 뇌진탕과 팔골절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하지만 차진우는 머리에 깊은 열상을 입어 여러 바늘을 꿰매야 했다. 강태민이 폭풍처럼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을 때 그는 한 가지 광경을 목격했다. 막 치료를 마친 차진우가 아직 의식이 없는 서연의 침대맡에 앉아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애틋하게 쓸어 넘겨주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구한 남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깊고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놓칠 리 없었다. 당신, 강태민은 차진우를 향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와 무슨 관계야? 차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민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의 곁에 있었어야 할 사람이요. 그 대답은 두 남자 사이의 경쟁이 더 이상 비즈니스나 복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이제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지독히도 개인적인 전쟁이 되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며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한 남자의 눈에는 차가운 의심이 다른 한 남자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위험한 불을 지폈지만 이제 그 불은 그녀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다. 의심하는 왕과 비밀을 간직한 기사.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힘 사이에서 다시 한번 위태로운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서연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사이에 두고 선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살얼음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강태민의 눈에는 차가운 의심이, 차진우의 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다시 묻지. 이 남자와 무슨 관계야? 강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는 검사의 신문처럼 날카로웠다. 차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모든 공간을 내어주고 있었다. 서연은 두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7년간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을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7년 전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아직 이서연이 아닌 꿈 많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후원하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이제 막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젊고 총명하며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의사였다. 그의 이름은 차진우였다. 그들의 사랑은 병원 구내식당에 값싼 커피 한 잔에서 한강변을 함께 걷던 조용한 발걸음 속에서, 그리고 재벌가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평범한 삶을 꿈꾸게 했던 그의 소박한 약속 속에서 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돈의 세계가 아닌 사람의 온기가 있는 세상을 보여주었다. 서연아, 나랑 같이 떠나자. 의사 면허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서든 우린 굶어 죽지 않아. 하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이씨 가문의 거대한 야망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했다. 오빠 이준서가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렸다. 그는 사랑이 아닌 거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남자였다. 그에게 장래가 불투명한 젊은 의사는 가문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량 자산일 뿐이었다. 사랑으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정신 차려. 이서연, 내게는 우리 가문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의무가 있어. 가족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내밀었다. 대한그룹의 후계자 한지훈과 결혼의 이씨, 가문의 사업을 확장시킬 재물이 되거나 아니면 차진우가 의사 가운을 벗고
그의 가족이 길바닥에 낫는 것을 지켜보거나 그녀를 절망에서 구해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차진우 자신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와 이별을 고했다. 서연아, 지금의 나는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서 반드시 너를 데리러 돌아올게. 그러니 그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줘. 그것은 이별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희생이자 맹세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스스로를 추방했고 그녀는 그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시작된 한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감옥이었다. 성대했던 결혼식, 세상 모든 여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신데렐라 스토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진실은 결혼식 첫날 밤에 드러났다. 술에 취해 들어온 한지훈은 그녀를 안는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이서연 씨, 착각하지 마시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평생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심장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니까. 이 결혼은 당신과 나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감옥이오. 당신은 한씨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감투를 얻고 나는 집안의 성화에서 벗어나는 거지. 서로 필요한 것만 취하는 깨끗한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한 감옥에서 벗어나 더 크고 더 화려한 감옥으로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배신과 기만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대한그룹의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유령으로 살아왔다. 서하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담담하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차진우는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7년 전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의 지독한 헌신은 이제 오랜 세월 묵혀온 약속과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되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강태민, 그는 완벽하게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모든 의심과 추측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상대하고 있던 것은 야망에 찬 냉혹한 승부사가 아니었다. 평생을 가족과 남편에게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다 마침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칼을 들기로 결심한 처절한 피해자였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로 그녀를 재단하고 의심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유용한 도구나 의심스러운 동맹 상대가 아니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져야만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 두 남자와 한 여자.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이 진실의 고백과 함께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이서연의 방역은 맹렬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자금력과 차진우의 정보력을 양날개 삼아 한씨와 이씨 가문의 심장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두 거대 가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검찰의 수사망은 시시각각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씨 가문의 박여사와 이준서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최후의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서연을 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서연을 대체하기로 결심했다. 그 애를 없애야 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돈과 협박을 이용해 병든 어머니를 둔 무명 배우 김지수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고 돈이 절실했다. 박 여사와 이준서는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하며 단 하루만 이서연을 연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들의 계획은 한씨 가문이 이서연을 납치한 것처럼 꾸민 뒤 이준서가 그녀를 구출해내는 영웅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가짜 이서연에게서 대한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허술하지만 절박한 시나리오였다. 이서연의 대한그룹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서연 회장이 탄 차량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전복되었고 그녀는 현장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패닉에 빠졌다. 강태민과 차진우는 약속된 연기를 펼쳤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서연 회장을 찾겠다고 발표하며 분노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이 열리는 그랜드 하야스트 호텔 그랜드 볼룸. 행사장은 회장의 실종 소식에 술렁이는 기자들과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극적으로 열렸다. 이준서였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영웅처럼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채 정신을 잃은 듯한 가짜 이서연, 김지수를 부축하고 들어섰다. 여러분, 제 동생은 무사합니다. 저 악랄한 한씨 가문의 손에서 제가 구해냈습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비장하게 외쳤다. 제 동생은 지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항그룹은 저와 우리 이씨 가문이 위기를 수습하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위임 서류를 꺼내 김지수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김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 전체 스피커에서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빠 정말 감동적인 연기네. 그런데 여동생을 잘못 데려온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옆쪽으로 쏠렸다. 어둠 속에서 진짜 이서연이 걸어 나왔다. 흠집 하나 없는 순백의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방금 전 납치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당당했다. 세워. 서연아, 네가 어떻게... 이준서와 박 여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군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쪽은 제가 고용한 아주 유능한 배우 김지수 씨입니다. 제 오빠와 어머니께서 절박한 나머지 무모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각본이 이렇게 독창성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는 이준서와 박 여사가 배우 김지수를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며 이 모든 사기극을 꾸미는 장면이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어서 그들이 서연의 차를 습격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를 매수하는 녹취록 한씨 가문과 결탁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회계 장부, 그리고 차진우가 그녀에게 건넸던 남편, 한지훈의 폭행이 담긴 원본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이 이끄는 수사관들이 쇄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강태민과 차진우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서 씨, 박 여사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이치어벌법상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및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읊는 죄목은 끝이 없었다. 공모에 가담했던 한씨 가문의 잔당들 역시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준서와 박 여사는 끌려가면서까지 서연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이 배신자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서연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 단상 위에 홀로 서서 끌려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희열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공허함과 깊은 슬픔만이 감돌았다. 강태민과 차진우가 무대 위로 올라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양옆에 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녀는 승리했다. 아들을 위한 복수를 마쳤다. 하지만 거대한 기업 제국의 유일한 여왕으로 우뚝 선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승리는 좋든 싫든 자신의 일부였던 두 가족의 완전한 파멸을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파란만장했던 취임식 이후에 이서연은 대항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부패와 음모로 얼룩졌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제게는 그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대담한 리더십에 경탄했다. 강태민과 차진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세 사람 사이의 날카로운 긴장감은 어느덧 복잡하고 미묘한 유대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복수를 완성했고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그 심장에 대한 비밀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의료 기록 파일을 보고 또 보았다. 공식 기록에는 익명의 뇌사 기증자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그 기록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이동욱 실장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강태민이 비밀리에 지시했던 자신의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재조사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식 기록상에 익명의 기증자는 사고로 사망한 노숙인이었지만 그의 장기는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수술 기록상의 시간대도 맞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증 기록을 위조한 서명은 당시 JN병원의 원장이었던 차경호 박사, 즉 차진우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은폐 공작이었다. 강태민은 차진우에게 만남을 청했다. 번잡한 사무실이 아닌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찻집의 별채였다. 두 남자는 말없이 차를 따랐다. 강태민은 조사 보고서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알고 있네. 그의 한마디는 1000마디의 질문보다 무거웠다. 차진우는 파일을 보고 이어서 강태민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 단 깊고 지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이 일어났던 그날의 JN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하준이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매달렸지만 아이의 심장은 이미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VVIP 중환자실에서는 강태민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기적과도 같은 심장 기증자였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때 한 젊은 인턴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직 적합성 검사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하준이가 강 회장님과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치하는 완벽한 기증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차진우의 아버지는 끔찍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 결정을 내린 것은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이 그 아이 자신이었습니다. 차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하준이의 마지막 순간을 회상했다. 진통제와 약물 속에서도 6살 아이는 기적처럼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옆방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자신을 찾아온 차진우에게 물었다. 아저씨, 내 심장 저 아저씨한테 주면 그 아저씨는 살 수 있어요. 차진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2가지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첫째, 자신의 심장으로 저 아저씨를 살려줄 것. 그리고 둘째 가장 중요한 약속. 우리 엄마는 내 심장이 다른 사람 가슴에서 뛰는 걸 알면 매일 울 테니까 그건 아저씨랑 나랑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차진우의 아버지는 한 아이의 숭고한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하준이의 심장이 익명의 기증자에게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차진우가 이서연을 지키겠다고 했던 맹세는 단순히 아이와의 약속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다.
찻집의 작은 방 안두 남자 사이에 찻잔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다. 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서연의 아들, 이하준의 심장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 그리고 자신이 이서연에게 느끼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아들이 준 선물이었다. 그가 느꼈던 비자는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생물학적인 사실이었다. 차진우를 향했던 경쟁심과 질투심이 한순간에 부끄럽고 무의미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작은 아이가 엄마를 위해 남긴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 공동체였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어 차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다. 대신 성스러운 비밀을 함께 지켜온 동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리고 그 그림은 비극과 희생, 그리고 죽음마저 초월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 동안 이서연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비운의 미망인이나 복수의 화신이라는 수식어 대신 혁신의 아이콘,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라는 찬사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대한그룹은 과거의 부패한 재벌 기업이 아닌 윤리 경영과 창의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종종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고요한 폐허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준의 두 번째 기일, 서연은 붐비는 묘지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 위에 그녀가 직접 조성한 작은 정원을 찾았다. 하준의 정원. 그곳은 죽음을 기억하는 슬픔의 공간이 아닌 아이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는 생명의 공간이었다. 사계절 내내 아이가 좋아했던 작은 들꽃들이 피고 지는 곳이었다. 그녀가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하얀 수국 한 송기를 내려놓았을 때 그녀는 정원 안에 먼저 와 있던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강태민과 차진우.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조금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과거 그들을 올감했던 치열한 경쟁심과 의심애증의 감정들은 시간 속에서 모두 씻겨 내려간 듯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상처와 같은 비밀을 공유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하준이는 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게 준 심장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서연 씨. 하지만 남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당신 곁에서 함께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청혼이었다. 열정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남은 생 전체를 바쳐 한 여자의 상처를 보듬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진실한 약속이었다. 이어서 차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 젊은 의사 시절의 그 눈빛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저는 하준이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당신을 지켰고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의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욕심을 내보려 합니다. 제 행복을 되찾고 싶습니다. 서연아, 우리에게 7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겠니? 그건 역시 청혼이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한 남자의 변치 않는 순해 보였다. 이서연은 두 남자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죄책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진중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차진우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가득 찬 깊은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복수심도 슬픔도 공허함도 없는 완벽하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였다. 7년간의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찾아온 그녀의 영혼의 봄이었다. 그녀는 한 아이를 잃었다. 하지만 그 상실의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두 개의 위대한 심장을 얻었다. 한 남자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아들의 심장과 또 다른 남자의 가슴 속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뛰어온 한결같은 심장을.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아름다운 정원 속에 서 있는 세 사람. 한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딸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출발선 위에 서 있다. 그녀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에게는 사랑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복수의 장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이서연의 진짜 인생 사랑의 장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